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유시설이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기계의 피줄기를 끊으려는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들은 훨씬 더 정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가 대체하기 매우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중요한 기계와 부품을 겨냥하면서 그 공격들은 덜 광범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절묘한 한 수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에게서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빼앗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단계별 지침을 받아 그대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유시설 공격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을 지켜봤다면 이런 공격이 2026년에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025년 바로 이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을 강하게 반복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절반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러시아의 38개 대형 정유시설 중 21곳을 공격했습니다. 성공적인 공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한 비율이 2024년에 비해 48%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러시아 정유시설의 약 20곳을 가동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고 연말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 부문에 130억 달러 넘는 피해를 입혔으나 전략이 완벽하진 않았고 우크라이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정유시설 공격의 광범위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정유시설 안에 무엇이든 하나만 타격해도 충분했습니다. 목표는 불을 내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정유시설 대형 저장 탱크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드론이 저장 탱크를 타격하면 탱크가 폭발합니다. 불길이 주변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효과가 있었고 정유소들은 화재 진압과 수리 중 가동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를 더 오래 가동 중단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소들은 계속해서 복구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저장 탱크와 건물은 쉽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밀 타격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는 좋았지만 2025년,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화재는 단지 보너스였고 우크라이나의 진짜 목표는 정유소를 최대한 오래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구하기 매우 힘든 부품이 필요한 핵심 기계를 타격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은 분명히 정유시설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한 공격은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에서 타격해야 할 목표를 식별하는 데에도 그리고 드론이 처음부터 그 목표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은 두 가지 다른 출처, 즉 미국과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폭로성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의 정보기관 모두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겨냥한 전략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표적 지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불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유시설 핵심 장비 파괴가 주요 목표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 필수 부품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전쟁 기계가 멈춰서게 됩니다. 프랑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지난 1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정보의 약 3분의 1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1년 동안 불확실했던 끝에 프랑스가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주로 미국의 정보 역량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정보의 3분의 2는 프랑스가 제공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받던 나머지 3분의 1 정보의 대부분도 그리고 2026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해빙된 지금은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정보도 미국에서 온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무 기관이 아니라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력하여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IA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CIA 도움을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 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타격해야 할 특정 산업 기계는 종종 CIA 전문가들이 식별한다고 합니다. 이 기계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기계는 러시아가 대체하기 매우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필요한 서방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거의 수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매체는 CIA의 정보가 러시아의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종종 러시아판 아마존이라고 불립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기업가들이 판매하고 러시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와일드베리스는 드론이나 방탄복 같은 군사 물품도 판매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베리스는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CIA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회사 물류센터 8곳을 타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8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제품이 가득 찬 산업 공간이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일드베리스 전체 저장 용량의 15.4%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와 판매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는 CIA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이후 군수품을 검색 결과에서 숨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드론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가 군소 공급 업체이자 러시아 내 물류 네트워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CIA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와일드베리스의 시설을 찾아내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포브스는 CIA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도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며 침략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CIA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왔습니다. 부패로 약화된 기관들은 재건되었습니다. 러시아 체제의 잔재와 소련 시절의 스파이 방식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어느 정보기관 못지않게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최강 두 나라의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미국이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의 정유소와 기타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CIA는 더 넓은 곳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 내에서 폭탄 공격과 비밀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장군과 지도자들이 제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배후임은 분명합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 뒤에 CIA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10년 넘는 협력의 결과이며 2026년에는 협력이 더 발전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기획자들이 경로를 짜고 장거리 타격을 계획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과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러시아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우리는 헤드라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의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미국 지원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두 드론 조종사와 인터뷰했고 그들은 무인기 이륙 전 엔지니어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받은 정보를 토대로 목표물을 선정합니다. 또한 목표까지의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 상세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고 공격에 필요한 물류와 그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쟁이라는 더 넓은 작전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엔지니어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브리핑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산업 전문가들이 등장해 우크라이나 운영자들에게 러시아가 수리나 교체에 가장 오래 걸릴 부품 등 타격 목표를 지정해 줍니다. 한 운영자가 말하길 이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들에게 여기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타격하라 거나 이 굴뚝을 타격하라, 이 공간을 타격하라, 이 장비 연결 부위나 이 박스를 타격하라 등 구체적으로 지시해 준다고 합니다. 저장소와 석유 저장 시설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기 계획에서는 이제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무들은 단일 목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에 대비책이 짜여 있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하거나 러시아가 방공망을 이동했거나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목표가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면 플랜 B, C 등 다른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무에는 여러 목표가 있어 우크라이나 드론이 긴 여정 후에도 성과 없이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조종사가 1차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면 미리 선정된 2차 또는 3차 목표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기서는 공격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피해를 확실히 주기 위해 비상계획 위에 또 다른 비상계획이 세워집니다.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타격이 한 번에 끝난다고 절대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최고의 기회를 반드시 확보합니다. 이는 공격 시 많은 드론을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드론을 보내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에 날아다니는 제재를 받은 정유시설은 반복 공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드론이 곧바로 목표물을 명중한다면 글쎄요, 항상 2차, 3차 목표물들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프랑스와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의 전체 석유 및 연료 산업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충격과 기술적 압박이 드론 시대에 접목된 조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대행 예브게니 카마라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본거지에서 러시아 전쟁기계에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 이런 방식을 확대할 수 있고 또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많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은 2025년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료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7월 말까지 주요 정유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연료 생산량은 최대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밀도가 높아진 덕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유시설이 며칠 만에 복구됐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복구하는데 몇 주나 몇 달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40여 지역에서 휘발유 판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하여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휘발유 생산도 17% 감소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7월 2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찾아오는 국내 연료 수요의 정점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미국과 프랑스 정보력이 더해지면 러시아가 억지로 삼켜야 하는 치명적인 칵테일이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재료도 추가됩니다. 러시아가 자신도 모르게 옛 소련 제국을 통해 제공한 러시아 보드카 한 방울이 그 칵테일에 더해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이자 현재 키이우에 위치한 국방전략센터의 의장인 안드리 자고로드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큰 핵심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의 심장과 두뇌를 제거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방 정보기관의 지원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자체 때문에 이런 충격을 어떻게 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매우 유사한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의 설계로 만들어진 그 시스템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소들이 어떤 종류의 산업 공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주요 운영 취약점과 장비 배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타격 지점을 알기 위해 자국 에너지 인프라만 보면 됩니다. 어떤 노드를 가동 중지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가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지 관여하면 러시아는 결국 푸틴에게 영감을 준 소련 제국 건설에 기반해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설계한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배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로드니우크는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서 배운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우크라이나는 서방 파트너로부터 수리와 장비 교체를 지원받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고 제재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입힌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서방 부품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7월 3일 보고서에서 블라디슬라브 블라시우크, 즉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문이자 제재정책 대표는 UKR 인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시우크는 중국산 모조품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내비게이션 모듈과 특정 고정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여러 경우에 러시아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시스템을 대폭 재설계해야 하는 대체 부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시크는 우리의 임무가 이 과정을 최대한 어렵고 비용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이 러시아의 정유소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고장나는 모조 부품은 러시아 미사일에서 보듯이 재설계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유소를 다시 가동 중단시키는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형편없는 부품을 쓰거나 아무것도 안 쓰는 것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정보 제공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드론 활동도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드론들은 푸틴의 예상보다 훨씬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깊은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서방 정보를 활용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 러시아 내 모든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성능 드론은 3,000km 넘게 비행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멀리 타격할 차세대 장거리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사거리 5,000km가 넘는 드론이 논의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7년에는 우크라이나가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릴 수 있는 목표가 더 많아지고 이는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전략을 세운 것처럼 농담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올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젤렌스키는 최고 군사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목표 목록을 갱신하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7월 말에는 장거리 타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승인되어 젤렌스키가 새로운 공격을 허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위층 외에는 공격 대상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의도된 것으로 러시아가 덜할수록 드론 공격 전 대응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굳이 내기를 건다면 우크라이나의 목표 목록 대부분이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내기를 걸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필요한 만큼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워낙 넓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모든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상 침공을 방어할 때는 큰 자산이었던 그 넓은 영토가 이제는 크렘린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은 이제 계속 방공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예상 지점에 방어망을 옮겨야 하므로 다른 목표물이 취약해집니다. 이는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우선순위 결정 게임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베리아 정유소까지 도달하자 러시아는 이런 선택을 더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젤렌스키가 말한 확장된 사정거리가 올해 말이나 2027년까지 실현되면 러시아의 방어망은 완전히 분산되어 붕괴 직전이 됩니다. 이제 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략적 후방이 없으며 남은 수백 개 목표물이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거리 내에 있거나 곧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CIA와 프랑스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러시아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급소 타격 드론이 거의 매일 뜹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유소의 중요한 기계든 안전지대에 있어야 할 군사기지든 공격할 때마다 푸틴은 또 한 번 급소를 얻어맞아야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군사 초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온몸에서 기름과 연료를 흘리며 떨고 있는 잔해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미국 파트너들 간의 훌륭한 협력의 증거는 매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에 크게 주목받은 것은 와일드베리스 공격에서 서방 정보력과 우크라이나 화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공격들을 간단히 언급했으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그 규모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밀리터리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 분석 영상을 제공하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